네, 소리 잘 들리신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목요일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참석해 주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면서 약간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이 웨비나우 기능 중에 채팅 기능이 있더라고요. 채팅 통해서 궁금한 부분들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강의를 진행한 이후에도 어, 저희가 아마 그 대표님들 연락처가 남겨지시는 경우가 있어서 연락처를 통해서 제 명함도 한번 드려보고 질문거리들 있으시다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저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면 아마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저를 소개하기 좀 다시 한번 소개하기 부끄럽긴 한데 현재 고도특허 사무소의 변리사로 업무를 하면서 IPS 벤처스라고 하는 곳에 VC 기관에서 이 투자팀 이사로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타트업 쪽에서 이제 특허 업무 그리고 투자 상담 업무를 4년에서 5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저희가 R&D를 진행을 할 때 IP를 기반으로 좀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강의가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했냐면, 처음으로 R&D를 준비하시는 분들, 내지는 연구개발계획서를 몇 번 써보셨는데 계속해서 좀 탈락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스타트업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특허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딥테크 기업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10개의 기업 중에서 1개 기업 정도만 딥테크 기업이고 나머지 9개 기업은 딥테크 기업이 되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R&D를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어려워하시고 혹은 이제 주변에서 물어봐도 딱히 이렇게 뭐 명쾌한 답변을 듣기에도 어려운 위치에 계신 대표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로는 뭐 R&D를 진행하는데 IP가 왜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왜 IP를 기반으로 기업이 R&D를 하는데 필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2번부터 5번 목차와 같이 R&D 과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R&D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디딤돌 R&D를 이제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외에도 어떤 R&D 과제들이 있는지도 아시면 향후에 도움이 되시니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딤돌 R&D는 이제 신청하는 방법이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랑은 다르게 신청하는 방법이 조금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미리 닥쳐서 공부하셔서 진행을 하면 어려움들이 있으시니까 R&D를 신청하는 방법, 유의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한 2년 동안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R&D 컨설팅을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기업들이 지금 합격을 한 상태이고 그 합격했었던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을 모두 이제 공유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느꼈었던 경험했었던 팁들을 일부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팁들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는 써보셨지만 연구개발 계획서는 처음 써보시거나 좀 빈번하게 좀 탈락하시는 분들께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답은 아닐지라도 인사이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왜 IP를 가지고 R&D를 기획해야 하는지, R&D 업무를 수행하고 연구개발 계획서를 써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근래 가장 느끼는 점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에서 딥테크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들을 조성을 하고 실제로도 투자를 받을 때도 투자 심사역들이 딥테크를 가진 기업들 위주로 심사를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IR 자리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대표님들한테 맨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기술적 차별점이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이제는 계속 첫 번째 질문이 되는 것처럼 기술 집약형 스타트업에 대한 육성 정책이라든지 뭐 R&D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덩달아 뭐 대표님들께서도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대표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저희 신정부에서 R&D 자금을 굉장히 이제 증액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R&D가 많이 나올 거라서 이 강의를 통해서 미리 좀 준비하시려고 하는 대표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뭐냐면 좋은 기술 만들어야지라는 이제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어떤 기술이 독창성이 있는 기술인지 혹은 내가 개발해야 될 기술 중에서 어떤 게 이제 독창성 있는 기술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다. 독창성 있는 기술이어야지 이제 자금을 어, 받기 받기 좋으니까요. 그래서 R&D 연구개발 계획서도 독창성 있는 기술을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는 이런 딥테크 육성 기조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육성 정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잃어나가고 잃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타트업이 그런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고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해서 매출을 크게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책 자금들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해외 진출을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한 팁스 받으시고 5년 차가 되면은 실제로 하십니다. 대표님들께서 나는 내수 기업이 될 거야라고 이제 생각하고 창업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쩌다 보니 한 5년 차가 되면은 뭐 베트남도 가셔야 되고 일본도 가셔야 되고 때로는 미국에 가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덩달아 따라오는 게 결과적으로는 IP 이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시가 세기 때문에 사실 어떤 IP 분쟁이 있으면은 그냥 서로 잘 해결해라, 화해해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 나가게 되면 정말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줄 만큼의 IP 이슈가 벌어지고 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여기에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오플로우라고 하는 스타트업은 그 인슐린을 이제 혈관 내로 침투시킬 수 있게 하는 어떤 바이오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스타트업 씬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스타트업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팁스라고 하는 정부 육성 자금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술 특례 상장에 성공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에 대한 육성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었던 기업인데 이 기업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내수를 처음에 목표로 또 하셨겠지만 IPO를 하고 나서 해외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해외로 진출하게 된 계기는 메드트로닉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이 이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진행이 됐고요. 그때 글로벌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인슐렛이라고 하는 해외 경쟁 기업이 특허 침해 소송 그리고 영업비밀 방해를 이유로 소송을 걸어서 결국에 패소를 하게 돼서 현재는 원래는 그 코스닥에 상장했을 때 가치가 1조 정도였는데 현재는 1,000억 미만 그리고 거래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 기업이 딥테크를 가지고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데 글로벌로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IP 이슈, IP 소송 같은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했을 때는 지금 딥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 자금이 집중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별점 있는 어떤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점 있는 기술을 가지고 R&D 자금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차별점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나중에 글로벌로 나갔을 때 특허 소송도 맞지 않는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걸 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는 저는 이제 특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들께서 어떤 게 독창성 있는 기술인지 찾기 어려운데 특허 등록을 받은 기술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이제 공인해준 어떤 원천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연하게 어떤 걸 독창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R&D를 수행한다기보다는 특허 등록받을 수 있는 기술을 R&D 거리로 삼는 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특허청의 심사관들이 찾아준 독창성 있는 기술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독창성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나아가선 단기적으로는 R&D 자금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술인 거고 해외로 나갔을 때는 독창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글로벌리 안정화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허 등록받을 수 있는 기술을 R&D 하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저희 실생활의 사례와 연동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지식재산권을 부동산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들께서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식재산권을 갖는다라는 건 부동산을 갖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단순히 그냥 저기 좋을 것 같은데 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임장도 가보고 값이 오를 만한 분위기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 집을 사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기술들이 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있고 앞으로 개발해야 될 기술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주관적으로 그 기술이 좋을 것 같은데 해서 R&D로 삼는다기보다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인지를 한번 검토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독창성 있는 기술이 객관적으로 식별이 되면 그걸로 R&D를 쓰고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글로벌에서도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연구개발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이렇게 특허받을 수 있을지를 한번 검토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배경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IP 기반 R&D 기획의 의미는 단기적으로는 기술 독창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경쟁사에 의해서 혹은 구체적으로는 해외 경쟁사에 의해서 특허 소송을 받지 않는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 이 기술 개발할래 라고 정하는 것보다는 IP를 기반으로 개발할 기술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방금 이오플로우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말 거대 기업의 사례이고 진짜로 많이 겪는 문제들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제가 최근에 충북 소재의 어떤 스타트업을 만났는데,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었습니다. 한 5년 차가 된 기업이었는데 저를 만났는데, 이제 실제로 글로벌 IR을 진행을 하게 되어서 다른 주요 경쟁사의 특허들을 보는데 동일한 소재로 제품을 만들고 있고 그걸 특허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동일한 소재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어서 지금 와서 저 동일한 소재를 피해가기엔 어려울 것 같다. 지금 1년 차부터 이런 소재로 제품을 개발해 왔는데 이걸 소재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너무 난감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걸 보면서, 이게 기업 초기부터 정말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걸로 컨셉을 이렇게 방향성을 잡았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한 5년 차 정도 기업이 됐을 때 이런 애로사항이 없었을 텐데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IP를 기반으로 개발할 기술을 검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처음 이제 R&D를 도전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R&D 과제의 종류들도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정리를 했고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사업화 자금, R&D 자금으로 나누어지고, 다들 아실 거예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도약 패키지가 사업화 자금에 해당하고, R&D 자금은 이제 창업 성장 기술 개발과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시장 대응형, 시장 확장형, 수출 지향형 R&D들이 있습니다. 이때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안에서도 디딤돌 R&D라고 하는 거고요. 이 명칭으로부터도 약간 유추되실 수 있는 게, 정말로 기업이 기술 개발할 수 있게 디딤돌이 되는 R&D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끔 이제 대표님들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개발자도 없고 기술을 개발할 만한 역량이 크지 않은데 디딤돌 R&D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왜냐하면 디딤돌 R&D 목적 자체가 여기에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디딤돌 R&D를 통해서 받은 2억을 가지고 기술 개발 능력을 확보해서 결과적으로는 딥테크 기업이 더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구체적으로는 기술 개발 인력이 없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독창적 있는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지 컨셉을 잘 정하고,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서 말씀드렸겠지만 기술 개발 방법을 구체적으로 잘 제시를 해서 작성을 하면 선정이 되실 수 있는 R&D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R&D에 처음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과제에 도전하셔서 돈을 받으시고 기술 개발 인력들을 더 많이 고용하셔서 더 큰 기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도 좋고 저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2년 정도 업무를 하면서 디딤돌 R&D에 선정된 기업들이 굉장히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원래는 기술 개발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던 기업들이지만 디딤도 R&D를 통해서 이제는 더 큰 R&D 과제인 팁스도 진행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디딤도 R&D를 수주했다라는 것을 이유로 다른 투자 심사역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뭐 대출 자금, 정부 대출 자금을 이제 집행해 주시는 심사위원분들로부터 기술력이 있다라는 걸 인정받아서 당연히 기업 평가까지 더 이제 제고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나는 뭐 팁스도 못할 것 같고 앞으로 다른 R&D도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기보다는 디림도 R&D를 기초로 해서 더 큰 기업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때 디딤도 R&D랑 가장 이제 헷갈리시는 게 팁스입니다. 디딤도 R&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내서 사업화 자금을 조달받는 것처럼 연구개발 계획서를 써서 중기부에 내서 선정되면 R&D 지원금을 받는 형태고요. 팁스나 립스와 같은 것들은 여기 도식화 해놓은 것처럼 팁스 운영사라고 하는 투자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이제 연구개발 계획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팁스 운영사한테 이렇게 이쁨 받는 기업이 되어야 그런 티켓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도전하시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보통 이제 어려운 경우에는 디딤도 R&D를 통해서 기술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팁스로 넘어가시는 게 용이합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팁스 운영사도 그냥 뭐 로봇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R&D를 한번 해본 기업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실제 이제 디딤도 R&D 합격한 기업들을 보면 다 이제 이런 루트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중언부언일 수 있지만 더 큰 R&D에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게 디딤도 R&D이다. 그래서 또 이제 디림도 R&D를 신청하시기를 제안드리는 이유는 R&D 과제가 굉장히 많이 증가될 게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진 당연히 아시겠지만 디테일하게 더 말씀드리면 24년보다 25년이 R&D 과제가 굉장히 많이 줄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30% 정도 R&D 자금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에는. 특히나 디딤도 R&D 과제가 더 많이 증액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화면을 보시면 왼쪽이 2024년에 디딤도 R&D에 배정된 금액이랑 2025년에 배정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2024년에는 디딤도 R&D에 1284억 정도가 이제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23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6분의 1 정도였고, 저도 처음에 이게 오타가 아닌가 해서 전화도 들려봤는데 231억이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2021년 1월에. 그래서 이게 경쟁률이 되게 높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경쟁률이 엄청 높았었고, 이렇게 많이 줄어든 만큼 당연히 2026년에는 훨씬 많이 이제 더 큰 금액으로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디딤도 R&D 과제에 꼭 이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장표도 동일하게 1284억에서 231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크게 증액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상이고요. 그 외에도 제가 2년 동안 경험했었던 거는 디딤돌 R&D 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이제 대표님들께서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준비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또 병렬적으로 이것들도 챙기셨으면 좋겠어서 발췌해 놓은 장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딤도 R&D는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테크노파크나 아니면 어떤 상공회의소나 여튼간에 중기부 이외에 쫌쫌따리 이제 월별로 나오는 R&D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딤도 R&D 연구개발 계획서를 잘 이렇게 써 놓으시면 그걸 가지고 뭐 월별로 나오는 R&D 과제를 모니터링해서 쓰시는 것도 이제 대표님들한테 너무 이제 귀중한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서론부터 말씀드린 거를 제가 정리를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독창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그걸 이제 IP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IP를 특허받을 기술을 내가 찾았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당연히 내년에 한번 디딤도 R&D를 준비해 보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소재의 R&D 과제에도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업무 계획표를 마련해 놓으시면은 26년에 굉장히
기업이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디움도 R&D 과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R&D 과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청하는 것부터도 거의 한 일주일 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도 제가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디움도 R&D에 도전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건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사전에 좀 준비하면 좋을 사항들은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들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연구개발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로 등록되어 있는 인력분들이 있으셔야 되고요. 가끔은 이제 기술개발 인력이 없는데 괜찮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없으시더라도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과 좀 연관된 인력이면 되고, 기술개발 인력은 신규 채용하겠다라고 계획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여기 아이리스 가입을 하려면 4대가 되어 있어야 돼서, 제 생각으로는 한 2명 이상은, 최소 2명 이상은 있으셔야 되고,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창업기업 확인서는 요즘 계속 보기 때문에 이것도 있으셔야 되고, 부채 비율 1000%도 잘 맞추셔야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이제 쓸 수 있는 요건은 여기 제가 기재는 안 해놨지만 7년 미만의 기업, 그리고 매출액 20억 미만이면은 쓰실 수 있는 과제입니다. 왜냐면은 처음으로 R&D를 도전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기업들에게 소기업들만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대부분 연구개발 전담부서 벤처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D 과제가 보통 이제 상반기 2월에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 이게 없으시다라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나중에 또 이제 공고 나오는 걸 보긴 해야 되는데, 지역 소재, 그러니까 서울 이외의 지역, 그리고 여성 기업, 그리고 기존에 매출이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가산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내년에 준비하시려고 하면은 못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한번 진짜 R&D 과제의 선정률을 높이려고 한다면, 여성 기업은 사실 무리일 수 있겠지만 지역 소재나 뭐 다른 뭐 지역으로 옮긴다라든지 아니면 매출액을 최대한 어떻게든 끌어올려 본다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사전에 올해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나면 아이리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인력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닥쳐서 하시면 절대 못, 되게 어렵게 하세요. 그래서 꼭 이거는 미리 한번 들어가 보셔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계획서를 내게 되면 서면 평가하고 그 다음에 발표 평가까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제가 들었을 때 1대 16 정도였는데 경쟁률이, 올해는 더 이제 치열해서 저는 가늠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거는 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야 된다. 공고가 나오면 바로바로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발췌해 놓은 자료고요. 일반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서면 평가하고 발표 평가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딤도 R&D 안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글로벌 R&D 아니면 연계 지원 R&D 이런 식으로 공고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게 그 R&D 종류가 조금씩 매년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단순히 서면을 내는 게 아니라 뭐 운영기관을 통해서 혹은 창업진흥원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공고를 통해서 바로 나오면 확인하셔서 연락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겠지만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내게 되면은 발표 평가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서면 평가가 되는데, 사업 계획서, 그러니까 예창이나 초창 사업 계획서와는 다르게 가장 다른 점은 기술에 대한 게 이제 배점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더해보면 55점 정도가 기술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사업화 가능성, 시장성이죠. 시장성은 15점입니다. 굉장히 이제 뭐 매출에 대한 당연히 보겠지만 그 점수가 15점밖에 안 되니까 다른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점수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여기 세 번째 기술보호 역량을 보시면 IP, 뭐 여기도 나오죠. 기술보호 계획, 기술 유출 방지, 지식재산권 확보 회피 방안 적정성, IP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 기획을 하는 게 이 20점이라고 하는 큰 점수를 확보하는데 유리하겠다라는 점을 이제 대표님께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IP에 대해서도 심사위원들이 항상 이제 평가 의견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그냥 기술 개발 뭐 팬시하게 한다라는 걸 떠나서 이런 IP적인 역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갖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많이들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창패, 초창패 이거랑 디딤도 아래는 같이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해드리면 초창패랑 디딤도 아랜드를 같이 수행하시는 게 보통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같은 서비스로 초창패랑 디딤도 아랜드 쓰시면 되고 왜 그게 되는 거냐면 동일한 서비스더라도 이제 초창에서 쓰는 거는 이제 사업화 관련된 내용이니까 또 내용이 다르고 디딤도 R&D는 이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AI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트레이닝 데이터는 어떻게 확보하고 전처리는 어떻게 할 거고 어떤 모델을 써서 AI를 구현을 할 거고 그런 것들을 적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서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디딤돌 R&D 과제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거는 한번 좀 챙기셔서 가산점들도 올해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청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리스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하는 건데, 이게 아이리스부터 장벽이 있어요. 그거 가입하는 것부터. 그래서 그것들도 미리미리 해두시면 내년에 스무스하게 R&D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말씀드릴 거고, 일단 연구개발계획서라고 하는 서류는 20장 정도가 되는데 분량이 그걸 작성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획이죠.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 자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뭐 내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심사위원이 딱 봤을 때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는 인상을 줄 만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과제를 적절한 걸 이제 선정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저는 세 가지 지표를 통해서 연구개발 컨셉을 도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내가 기술 개발할 것들이 엄청 많은데 한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세 가지 지표로 한번 필터링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내부 역량입니다.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역량과 내가 개발할 기술이랑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부 역량으로 한번 개발할 기술을 도출해 보시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평가 지표랑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보여드렸었던 평가 지표 안에 두 번째 항목이 기술 개발의 방법의 구체성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기술 개발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역량으로 이걸 진짜 할 수 있는지 예시적 되게 극단적인 예시이긴 한데 말씀드리면 대표자님께서 경영학이고 기업 업종이 마케팅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양자 센서 개발한다라고 하면 너무 팬시한 기술이니까 양자 센서 개발하는 걸로 DM 다른 데서 2억 받아야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LLM 기반으로 내가 마케팅 관련해서 이제 경험도 있고 경영학적인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마케팅을 기획하는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업의 내부 역량과 더 연관된 기술이기 때문에 양자 센서 개발 기술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팬시한 기술이지만 내부 역량과는 상관이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더 낮게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역량과 연관된 기술을 개발하는 걸로 컨셉을 방향성을 잡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부 역량이 있는 기술이면 이제 또 독창성 있는 기술이 되어야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표님들이 어떤 게 독창성 있는 기술인지 잘 모르세요. 대부분 이제 대표님들이 이 기술은 저희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쭤봐요. 이거 혹시 경쟁사가 있나요? 그러니까 구글링으로 경쟁사 조사 해보셨나요? 혹은 NTIS에 이런 과제가 있는데 차별점이 뭔가요? 혹은 선행 특허 이런 거 되게 많은데 뭐가 차별점인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대표님들이 답변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개발할 기술들에서 저희 내부 역량이랑 관련된 기술을 이제 도출을 하셨다면 그것들을 이렇게 경쟁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랑 비교도 해보고 그리고 NTIS라고 하는 지금까지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됐었던 내용들이 등재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얘를 통해서 이 마케팅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나? 해가지고 조사해 보시면 생각보다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다 있기 때문에 조사해 보시면서 있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없는 걸로 가시는 게 독창성 있는 기술로 가시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서 어차피 이게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특허적으로 원천성이 있는 기술이어야 안정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단순히 뭐 구글링 해봤을 때 이거 독창성 있는데요? 라기 하는 것보다는 연구개발계획서 안에 선행특허 조사를 이렇게 해봤더니 뭐 변리사가 선행특허를 이렇게 가져왔고, 변리사가 분석했을 때 선행특허랑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차별점이 있다라고 받았다라고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게, 당연히 심사위원 입장에서도 이게 사람인데, 아 이게 특허적으로도 이게 원천성이 있는 거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국가에서 이제 인정받은, 뭐 국가 공인인 거잖아요, 원천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 특허 조사까지 해서 하면서 기술 개발의 원천성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 조사 같은 경우에는 키프리스나 구글 특허를 통해서 대표님들께서 하실 수 있겠지만, 어, 특허 사무소를 통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전문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NTIS를 아까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홈페이지에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에 LLM 마케팅이라고 해서 키워드를 검색하면 보시는 것처럼 마케팅 자동화 관련 생성형 AI를 이용한 마케팅 자동화가 R&D에 선정됐었던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진입하시면은 내용들도 어느 정도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요약한 내용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데, 혹은 아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거는 약간 주관적인 거긴 한데 어떤 키워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독창적인 기술인 것만으로도 좋은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이게 될 만한 기술인데 이거 조금 괜찮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려면 최근의 트렌드, 최근에 조금 각광받았었던 키워드들이 들어가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적으로 처음에 뭐 내부 역량이랑 뭐 기술 독창성을 찾아보니까 LLM 기반으로 마케팅 기획을 자동화하는 기술이 좋은 것으로 저희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최근에 키워드가 K뷰티니까 K뷰티랑 연관지어서 기술 개발하는 건 어떨까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워낙 이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이제 기조가 있으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마케팅 기획을 해주는 건 어떨까? 왜냐면은 영세하니까 이게 본인들의 마케팅에 좀 어려움을 가지니까 그걸 해소하는 목적에서,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까지 한번 고려하셔서 연구개발 컨셉을 한번 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지면 그 다음에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연구개발 과제 선정하는 것부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세울 수 있는 기준들을 말씀을 드렸고, 연구개발 계획서는 한번 대표님들께서 오늘 강의 종료되신 다음에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페이지 수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차별로 몇 페이지를 적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다 더해보면 한 2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 20페이지를 근데 적는데 다른 기업들과 좀 차별점 있게 적으려면 팁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업무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했을 때 조금 의미가 있더라, 유의미하더라라는 거를 지금부터 좀 공유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연구개발 계획서를 만약에 피신다고 하면 첫 번째로 사업계획서랑 똑같이 요약하는 내용이 나와요. 과제 개요라고 해서 과제명도 적고 개발 목표도 적고 개발 방법도 적고 연구팀 구성 기도 효과 적는데, 이 내용들은 다 본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약해서 적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1번부터 7번까지 목차가 있고, 이걸 이제 한글 파일에 적어서 내는 건데요. 지금부터 이 각각의 이제 목차들별로 제가 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그냥 느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더라, 혹은 저는 이런 템플릿을 사용한다 정도 한번 공유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술 개발 목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최대 1페이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저는 이렇게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연구개발 계획서를 평가하는 분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에즈이즈와 투비 형태로 기존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솔루션이 있는지를 설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블럼과 솔루션을 물론 이제 사업계획서에는 막 2페이지에 걸쳐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이거에 대해서 페이지가 크게 많이 할애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른 부분들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as is to be 정도로
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적절한 통계 자료까지 활용해서 기존에는 어떤 문제점이 몇 퍼센트 있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몇 시간 정도의 뭐 효율이 발생한다. 라든지 그렇게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직관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이 기술 개발 목표에서는 이 기술 개발을 통한 정성적인 목표와 정량적인 목표를 요약해서 써주는 게 중요하고요. 정성적인 목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발해야 되는 기술의 흐름도를 이렇게 아키텍처화해서 혹은 블록도화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개발자분들께서는 기술 개발 스택이라고 해서 작성하시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위원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이게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AI 모델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할 건데 이 AI 모델 안에는 어떤 것들을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거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뭘 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뭘 할 거야 이런 순차적인 형태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어떤 모듈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성적인 목표로 반영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량적인 지표는 성능 지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AI 모델을 만든다, 여기 들어간다, 구현이 될 거라고 기재를 했으면 이 AI 모델의 정확도는 뭐 F1 스코어가 95% 이상으로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정량적인 지표를 여기다가 적어주고 넘어가면 이 첫 번째 페이지를 통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구개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 안에서 가장 크게 많이 할애되어 있는 페이지입니다. 네 페이지가 일단 반영이 되어 있고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파이프라인이 있잖아요. 그 파이프라인 안에서도 주요 핵심 기술을 저는 세 개로 분류를 할 거를 추천드립니다. 세 개가 아니고 뭐 네 개, 뭐 다섯 개가 돼도 되는데 세 개 정도만 핵심적으로 개발할 기술을 추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면은 기존의 아키텍처에서 AI 모델이 두 개가 있고 마지막에 뭐 수리 시설이면은 그 세 개를 AI 모델 각각 그리고 수리 시설 이렇게 세 개로 뽑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지를 쓰는 겁니다. 뭐 예시적으로 제가 하나만 발제를 해놨는데 연구 개발 과제 내용으로 여기는 정보 수집과 검수 모듈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선정을 해놨는데 그러면은 정보는 뭘로 이제 수집할 건지 그냥 사업 계획서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파이썬의 뭐 어떤 API를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처리를 할 건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알고리즘으로 AI 모델을 구현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도식화하고 적어주는 겁니다. 여기서의 팁은 뭐 이 정도는 다들 이제 하실 텐데 팁은 기술 개발할 내용 중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들을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예시적인 겁니다. AI 모델을 이제 구현을 할 때 보통 심사위원들이 질문하는 것들은 그럼 트레이닝 데이터 어떻게 확보할 건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이제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AI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AI 모델 안에 어떤 컨볼루션 레이어나 아니면 활성함수 이런 것들을 만들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정보를 어떻게 잘 정제해서 학습하냐의 문제인데 그런 질문들을 딱 이렇게 예상을 하셔서 이 정보는 어떻게 수집을 한 거고 뭐 예를 들면 우리 플랫폼을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서 잘 정제돼서 만들어진 데이터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되게 준비를 잘했구나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목차 안에서는 연구개발 방법들과 함께 각각의 이제 성능 지표를 정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대표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긴 할 텐데 사실 전문가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성능 지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연구개발할 거리들을 세 개를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 개 각각에 대해서 핵심적인 기능을 이제 평가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 도출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AI 모델이라고 하면은 AI 모델의 뭐 출력 결과물의 정확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외 최고 수준이랑 국내 수준을 조사하는 건데, 이거는 저는 DBP와 같은 논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된, 이제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관련된 모델의 정확도 같은 것들을 제가 검색해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는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DBPR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목표치는 이것도 어떻게 설정해야 되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보통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해외 최고 수준 이상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낮으면 오히려 이렇게 좋게 보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최고 수준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능 지표는 AI 모델의 경우에는 어떤 걸 이제 평가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뭐 MAP라든지 F1 스코어라든지 어큐러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대표님들께서 개발자시라면 당연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어려우시다면 이런 것들은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연구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연구개발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기재를 했으면, 뒤에서 이제 어필할 부분들은 이 세 번째 목차부터입니다. 세 번째 목차는 선행 연구 개발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가장 이제 핵심은 지금까지 기재했었던 연구 개발, 나 할 수 있어 라는 걸 어필하는 겁니다. 최대한 대표님들께서 뭐 예창을 하셨으면 예창, 초창을 하셨으면 초창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술 개발할 수 있어를 제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자체적으로 뭐 공부한 내용이나 자체적으로 뭐 어떤 개발한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이런 개발도 해봤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스터디가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어라는 점을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부터 6번 목차까지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연구개발 역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개발 일정이라든지 사용계획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좀 거의 좀 형식적인 내용일 수는 있는데, 들어가야 되는 내용만 제가 팁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이제 4번 목차의 연구개발 역량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팀원들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이제 대표님께서 물어보시는 것들은 이거 몇 명 써야 돼요?를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 생각으로는 최소 기존 인력이 2명 이상은 돼야 된다. 아까 처음에도 아이리스에 2명 이상은 가입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명 정도, 제가 경험했을 때는 1명은 절대 안 되고 2명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최소 뭐 연구개발 전담 부서까지 고려를 하면 3명이 있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명, 3명이 있으시면 되고,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개발 인력이 없는데요? 없으셔도 됩니다. 다만 신규 인력으로 이제 우리가 개발할 기술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채용할 건지에 대해서 잘 기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이고, 그리고 이 목차에서 연구개발 역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허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랑 좀 협력할 수 있는 다른 뭐 대학교나 공공기관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도 적어주시면 저희한테 저희의 기술개발 역량이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목차 안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팀원이랑 그 다른 특허 이런 것들을 기재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선행 연구개발 조사, 그러니까 NTIS나 뭐 선행 특허를 검토를 했을 때 우리 기술이 차별점이 있다라는 내용 객관적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NTIS 과제 중복 조사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 연구개발 계획서에 대해서 NTIS 중복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 그거와 더불어서 선행 특허 검토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평가 의견에 여기 일부 발제를 해놓은 것처럼 특허 전략이 구체화가 돼야 된다, 이런 요구 사항들이 평가위원들이 빈번하게 남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이 선행 특허에 의해와 이제 비교했을 때 차별점이 있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스타트업이 기술 개발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나갔는데 해외 특허 소송을 맞아서 망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특허적으로 차별점이 있는 기술에 대해서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5번은 기술개발 일정은, 네, 이거는 기술개발 뭐 연차별로 어떻게 할지 형식적으로 적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크게 여기는 이제
평가 점수도 낮을 뿐더러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15점 정도 배점이 되어 있었던 사업성에 대해서 기재를 하는 목차가 7번 목차인데 4페이지 정도가 할애되어 있습니다. 네, 이 4페이지 중에서 한 페이지는 사업화 목표에 대한 거, 두 페이지는 사업화 전략,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는 기대 효과에 할애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이거 7번 목차 안에서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연구개발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돈을 얼마 벌 수 있다를 어필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이 연구개발 과제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기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숫자를 적어주는데 이 숫자를 산출하는 게 그냥 저희의 뇌피셜로 뭐 내년에 10억, 뭐 그 다음에 20억, 그 다음에 40억 이렇게 2배수 하는 게 아니라 이 매출을 산출하게 된 수학식,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런 매출이 나오게 됐는지 산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시장을 진단을 해서 실제 매출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을 했다라는 과정을 적어주시는 게 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니까 사업 계획이 되게 구체화가 되어 있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화 전략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적어주고 단기, 중기, 장기 전략 적어주고 제일 중요하게 제가 꼽는 거는 경쟁 서비스와의 차별점입니다. 보통 이제 표 형태로 반영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더 이제 가능하다라면 이 경쟁사들 관련된 경쟁사들의 서비스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왜 우리가 차별점이 있는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표 형태로 제공되면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사실 심사위원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게 왜 차별점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 주실수록 경쟁 기술이랑 차별점이 있는 걸 알 수 있고 평가 의견에서 가장 이제 또 빈번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경쟁 서비스와의 차별점이기 때문에 어,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경쟁 서비스랑 더 차별적인 요소를 나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번 목차에 2번까지 설명드렸고 마지막 이제 3번 기대 효과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가 할애되어 있는데 경제적 효과, 뭐 사회적인 효과, 정치적 효과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워낙 좀 형식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 할애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고 나면은 한 2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고 여기서 여쭤보시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20페이지 좀 넘겨도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넘겨도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 그 20페이지 넘어갔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불이익을 준 거는 저는 못 봤었고요.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20페이지가 넘어가도 합격된 기업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넘어간다고 치면은 별첨이라고 해서 별첨이라고 하는 목차를 따로 만들어서 더 하시고 싶은 내용들을 별첨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한 55분 정도, 50분 정도 동안 연구개발 디딤도 R&D에 한번 도전해보시라 말씀드렸고 IP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한 다음에 제가 느꼈었던 연구개발 계획서의 팁들 작성을 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팁들 일부만 조금 공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R&D가 선정이 됐을 때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염두에 두실 내용들을 한번 공유 드릴게요. 왜냐면 연구개발 계획서를 잘 제출하는 것도 중요한데 R&D에 선정되고 나서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여기 제가 성능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성능지표가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1.5년 혹은 2년의 개발 기간 동안 달성해야 되는 지표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증빙을 해야 되고요. 해서 이 성능지표를 이제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맞추려고 하면은 못 맞추시는 경우, 당연히 맞추시겠지만 못 맞출 것 같아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나면은 코라스 시험 성적기관이랑 이렇게 협업을 잘 하셔가지고 이게 민간기관이거든요.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를 잘 하셔서 우리 이렇게 개발을 할 건데 이거 성능지표 우리 맞출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하면 당연히 이게 고객이 되시는 거니까 싫어할 기관이 없거든요. 용기를 가지시고 선정이 된다면 초기부터 이 코러스 인증기관이랑 연계해서 잘 성능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또 팁은 최대한 이 해외 최고 수준을 낮추어서
달성해야 되는 성능 지표를 낮추실수록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성능 지표 값이 낮을수록 이게 기술력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이제 기술 개발에 저희가 실제로 선정됐을 때 난이도는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 정도만 준비하셔서 성능 지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사업 계획서랑은 다르게 저희가 실제로 R&D에 선정되면 연구개발 결과물을 제출해야 되니까 저희한테 의미 있는 연구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청취자분들을 봤을 때 원래 지난주에 진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이 있었어서 제가 답변들을 정리를 했는데 간단히 공유 한번 대표님들께도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유드리고 넘어가면 첫 번째로 이거는 R&D 과제랑 관련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기술이 IP에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게 고민인 것 같습니다. 요지는. 그 경우에는 저는 특허에 청구항이랑 기술이 매칭되는지를 검토해보라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매칭이 안 되면은 추가 특허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R&D 과제 외에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IP를 가지고 특허받을 수 있는 기술을 식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그런 걸 저희는 IP 과제 혹은 IP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그 비용 지원해주는 정보 과제가 있습니다. 특허전략개발원이나 지역지식재산센터 RIPC에서 이렇게 사업들을 내는데 이 특허전략개발원의 IP 과제를 따내기 위한 노하우를 여쭤봐 주셔서 정량적으로 IP 건수가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걸 통해서 IP 출원을 몇 개 하겠다. 이게 지금 선행 기술이 있어서 빨리 특허를 내야 된다. 이런 시급성들을 어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나 기술을 얼마나 공개하는 게 좋을지 또 여쭤봐 주셨는데 이거는 당연히 IR인 경우에는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기술 미팅에서는 뎁스 있게 설명하되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R&D 과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개발 규모가 작은 그러니까 기술 개발할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 R&D 과제를 뭘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파이프라인 뭐 3개 정도를 추출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100개의 기술을 쓸 필요는 없고 한 3개 정도만 추려서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봐라. 왜냐면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정성적인 목표로 결국엔 기재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공유 드릴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오늘 아마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는 제가 따로 불편하시지 않는 선에서 2026년도 업무 제안 사항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연구개발 과제를 컨셉을 도출하는 방법이 아까 뭐 IP 과제를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저를 통해서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연구개발 과제 컨셉을 우리 기업의 보유 역량도 한번 정리해보고 저를 통해서 선행 특허를 조사해서 IP 독창성 있는 기술 개발 컨셉을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연구개발 계획서 오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팁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 이해는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들도 한번 좀 도와드리고 나머지 뭐 IP 과제나 바우처 신청할 때도 잘 쓴 연구개발 계획서가 활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도 좀 안내드리고 싶어서 아마 별도로 한번 좀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연락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공유를 드렸고 질문 같은 경우에는 채팅창을 통해서 제가 한번 공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채팅창에 남겨져 있는 질문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따로 한번 대표님들께 좀 연락드려보면서 질문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1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질문사항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고 없으시다면 종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